예, 소개받은 이현석입니다. 9월이죠, 벌써 이제. 예, 이제 좀 선선해져야 되는데 아직도 좀 덥습니다.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굉장히 7월 달이 더웠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뭐 이런 일들이 지금 한두 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더위 문제도 더위 문제고 그걸 통해서 오늘은 주로 더위 문제와 재생에너지 문제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강의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그러다 격동의 시대라고 잡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뭐 날씨, 뭐 기후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급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로 저는 이제 기후나 에너지 문제를 보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 통계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 전 통계, 2년 전 통계를 갖고 얘기하기도 힘들 정도로 계속 바뀌고 있어서 이런 좀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이 기본적으로 에너지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좀 포괄적으로 오늘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간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연구들의 가장 큰 핵심은 뭔가? 지금의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에 의해서 나오는 거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우리가 화석 연료라고 하는 이것들을 많이 써서 생긴 것이고 그로 인해서 뭐 지구 온난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화석 연료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은 19세기, 20세기, 21세기 넘어오는 동안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보니까 이제 종이컵 안 쓰시고 텀블러 쓰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저도 땀이 많아서 손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다행한 것은 선진국들의 경우 그리고 는 굉장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는 이 속도가 이제는 좀 느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포인트에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 지구 평균 온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그래프를 보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날씨라는 게 그렇습니다. 계속 일직선으로 올라가지가 않죠. 한 해는 더웠다가 또 다음해는 좀 시원해졌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를 길게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라는 거죠. 중간에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조금씩 시원해지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큰 틀의 추세를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뭐 그와 비슷한 그래프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아까도 이제 뭐 지구 평균 온도 이런 얘기도 잠깐 나오고 했습니다. 지금 인류가 함께 갖고 있는 공통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를 1.5도보다는 높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지금 현재 목표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신문 기사를 보면 이미 1.5도가 넘었다는 것도 있고 이제 넘을 것 같다는 것도 있고 사람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온도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평균을 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30년 평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0년 평균은 아직 1.5도를 안 넘겼어요. 근데 1년 평균을 놓고 보면 내지는 하루 평균을 놓고 보면 과거보다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지구의 평균 온도를 매일 측정한 겁니다. 1월부터 12월이고요. 밑에 잘 안 보이는 옅은색 실선은 1970년대부터 이 그래프를 누적해서 쌓아서 올린 겁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죠? 여기 보시면은 요 위에 약간 옅은 갈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작년도 그래프입니다. 작년도 7월달 그래프 보시면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도 돌파했다 얘기가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은 7월달에 굉장히 더웠습니다만은 세계 평균으로 놓고 보면은 작년도보다는 덜 더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지구 전체의 온도가 또 균일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정도 수준으로 간다면은 과거에는 2040년도가 되면 1.5도를 돌파하지 않겠냐, 30년 평균이 이렇게 예측들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여러 과학자들의 통계를 보면은 2040년까지도 못 갈 것 같다. 2030년 해봤자 이제 몇 년 이제 안 남은 거죠. 2030년대 초반 정도면은 돌파하는 거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지구 온난화라고 보통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온난화라고 하기에는 지금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뜨겁다는 거예요. 이게 그 표현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 지구 열탕화, 글로벌 보일링, 물이 막 끓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지금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느냐? 당연히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줄여야겠죠. 그리고 왜 이걸 이렇게 급하게 해야만 하느냐?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급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기후변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강연을 다닌 게 90년대 한 후반부터였습니다. 기후 문제 처음 들으신 건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처음 들어본 얘기가 아니에요. 벌써 몇십 년째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걸 밝혀낸 거는 50년도 넘었고요. 그동안 이걸 해야 된다 하지만 잘 못한 거죠. 예, 미루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고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왜 그러냐? 이 티핑 포인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위에 팁, 저기 봉우리 제일 위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사용을 모두 다 멈추더라도 이미 나와 있는 온실가스들이 있는 거죠. 그게 뜨거운 상태를 그대로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극에 얼음 상태로 꽁꽁 얼어 있는 메탄가스들이 있습니다. 이 메탄가스가 지금 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사용을 다 멈추더라도 얘네들이 녹아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걷잡을 수 없다. 그래서 1.5도라는 목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느긋하게 보기보다는 굉장히 좀 다급하게 문제를 봐야 되는 거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와서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 순배출을 제로로 만들고 2030년도까지는 전 세계 배출량을 한 절반 정도 45%로 줄여야지 이런 목표에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후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순천역에 내려서 여기까지 이제 택시를 타고 들어왔는데요. 제가 타고 들어온 택시는 당연히 기름으로 가는 거죠. 우리 쓰고 있는 전기의 3분의 2는 석탄이나 가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 제가 들고 있는 이거 플라스틱이죠? 석유화학 물질입니다. 우리가 100년 동안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가지고 잘 살았어요. 예. 근데 이거 없이 살 수 있을까? 엄청난 도전인 거죠. 근데 또 바꿔 생각하면은 아주 간단한 것들은 뭐 100년 전까지 안 가더라도 굉장히 쉽게 바꿔 갈 수 있습니다. 저기 대표적으로 요즘 우리 매일 먹는 우유 같은 경우 종이팩에 들어 있죠. 근데 한 20년, 30년 전만 생각해 보면은 우유팩에 우유가 안 들어 있었어요. 병에 들어 있었죠. 예. 그리고 병을 집 앞에 놔두면 수거해서 가서 세척해서 그 병에 또 우유를 넣어서 온 거죠. 우리 지금 비닐봉지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또 역시 한 30년 전으로 들어가면 비닐봉지 없어도 장을 다 볼 수 있었어요. 종이에 싸서 주거나 그냥 뭐 시장 바구니에 담거나 하긴 했던 거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이런 그 석유 문명, 화석 연료 이용에 굉장히 푹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옛날, 완전히 조선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환경 문제를 지키면서 그리고 또 새로운 신기술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더위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상황은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작년도
추석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추석이었습니다. 추석인데 폭염주의보가 전국에 내려졌어요. 예, 추석이란 말이 가을 저녁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한자로. 가을이면 선선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올해는 작년도보다는 8, 9월 더위가 굉장히 덜합니다만은 요게 좀 표를 한번 보시면 작년도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 폭염 날짜가 계속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덥다 보니까 올해 아직 태풍이 한 번도 안 왔어요. 이게 태풍이 한번 와야 물도 한번 갈아주고 더위도 조금 어느 정도 식혀주고 태풍이 갖고 있는 순기능들이 있는데 너무 더운 열기에 태풍이 밀려서 태풍 그 지나가는 길을 보시면 이렇게 튕겨 나가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국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더우니까 불편하다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죽거나 병들고 있습니다. 매번 더위 때마다 통계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23년도 통계입니다. 보시면은 매년 온열 질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수는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로 언론에는 쿠팡 노동자들,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더위에 지쳐서 쓰러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거기도 문제예요. 근데 실제 통계를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고 농어촌 지역에서 밭일하다가 아침에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이게 뭔가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옛날 생각을 하신 거죠. 아침엔 좀 선선하겠지. 그리고 덥더라도 내가 요거까지는 맞춰놔야지.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신 거니까요. 근데 지금의 더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동남아 사람들 또는 중동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 더우니까 낮 때는 아예 시간을 정해서 낮잠을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과거에 온대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풍습 중에 한 개입니다. 아니 밥 먹고 일해야지 왜 자요? 예.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날씨가 너무 더웠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뭐냐?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은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 문화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국가의 정책이나 계획도 바뀌어야겠습니다만은 개인의 생활 습관도 사실 기후변화에 맞춰서 바꿔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요즘 최근에 군대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온도 이상이 되면 아예 야외 훈련도 중단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제 우리 생활 주변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정책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여러 가지 상식까지도 같이 바꿔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이미 언론에 많이 난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과는 대구 사과가 맛있다. 경북 사과가 맛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셨잖아요. 이미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대구 경북이 아직 사과를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북쪽 강원도 고성까지 올라가서 지금 사과를 키우고 있고요. 육지에서 귤 크거나 한라봉 큰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예. 지금식으로 가면은 계속 올라가서 귤이나 또는 한라봉 같이 그런 과일들도 이제는 강원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바꿔 나갈지 오늘은 뭐 그 얘기를 자세히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것들이 기후에 따라서 바뀔 것이다, 바뀌고 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에너지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는 꼭 한마디 말씀드리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아주 큰 문제, 아주 절망적인 문제를 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혹시 그 넷플릭스를 보시면은 돈 룩업이라고 하는 기후와 관련한 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저 디카프리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예요. 이게 뭐 그런 겁니다. 외계에서 큰 10km짜리 운석이 떨어지는데 그걸 과학자가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피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만은 거기에는 다이아몬드도 있고 금도 있고 하니 이거를 쪼개버리는 게 아니라 지구에 잘 떨어지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거 갖고 막 싸우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운석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기후변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후변화가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전지구적인 문제입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이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기후변화를 막아야죠. 그러려면 우리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안 써야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투항자. 아이고 내가 그거 다 해봤자 뭐 어떻게 되겠어. 그냥 안 되면 그냥 나라도 잘 살자. 나 혼자 편하게 잘 살면 되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저 위에 뭐 다른 사람들이 해야지. 또는 책임전가. 내가 이거 조금 아낀다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인데 요거 아껴봤자 뭐 하겠냐. 중국처럼 큰 나라, 미국처럼 큰 나라에서 해야지. 거기서 해야지. 왜 나한테 하라고 그래. 이런 사람도 생긴다는 겁니다. 또는 부작용 강조. 다 좋은 얘기인데 우리 기후변화 문제 해결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돈도 없고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 생기는데 그거 어찌 할 거냐. 마지막으로 이런 겁니다. 뭐 그 행동 열심히 해보면 뭐하냐. 신기술 하나 좋은 거 나오면 한 방에 그냥 다 끝나는데. 사실 이제 학자들이 기후변화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기후변화를 오히려 막는,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후변화가 있긴 있는데 너무나 큰 이런 문제에 접하면 인간의 심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아내는 데 있어서는 이런 일종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최악의 수순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얘기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에너지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고 참 다양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와 관련해서는 이미 1기 트럼프 정부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미국이 탈퇴했거든요. 요번에도 역시 탈퇴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에너지 패권이라는 단어를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면서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를 더 많이 캐야 된다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뉴욕타임즈, 미국의 유명한 신문이죠. 여기서 이런 기사를 하나 냈어요. 뭐냐? 중국하고 미국을 비교하면서 중국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미국은 똑같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과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즉 과거에 키우던 요거는 뭐냐면은 미국의 그 석유 캐는 데입니다. 이렇게 펌프가 이렇게 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캐는 거죠. 여기에 지금 정부가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 두 개 나라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태양광 이거 다 사기다. 풍력 저거 환경만 파괴하지 아무 도움 안 된다. 사실은 뭐 그거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들까지 포함해서 하신 말씀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뉴욕타임즈의 이야기는 뭐냐? 이 두 개가 비교되면서 미국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뒤로 후퇴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한 거를 그래서 이 기사에 실었죠. 보시면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는 요거는 그겁니다.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 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건 미국의 수출입니다. 중국의 태양광 판넬 수출, 미국의 태양광 판넬 수출. 전기차, 중국 전기차 수출, 미국 전기차 수출. 미국이 한동안 테슬라가 전 세계 전기차 1등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중국의 BYD라고 하는 국내에도 들어와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1등이 됐고요. 그 밑에 상위 10위권의 전기차 판매 회사를 들어보면은 아마 처음 들어보는 자동차 회사가 많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상하이 자동차, 체리 자동차. 이 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말고는 다들 처음 들어보는 차들이에요. 중국 내수용으로 커서 이제 세계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차들입니다. 이미 차세대 차량, 차세대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미국의 격차가 완전히 이제 게임이 끝나버렸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반면 미국은 이게 미국의 원유 수출량입니다. 중국의 원유 수출량,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량 중국이고요. 석탄 수출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지는 그건 뭐 국가의 선택인 거죠. 어떻게 쓸지는 뭐 당연히 그 나라의 전략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에너지 패권이라 그래서 자국 내에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원유, 석탄, 천연가스를 다 미국이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중국의 전략은 아이러니하게도 정반대죠. 전 세계 재생에너지와 녹색 산업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에 유럽이 갖고 있었던 계획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그렇게 넘어가서 두 개가 마구마구 경쟁하고 있고, 이제 불과 한 10년, 20년 뒤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될 거냐. 기후 측면에서는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산업 측면에서도 최근에 여러 가지 또 변화의 동향을 보면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우리가 과거에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산업이 성장하고 인구가 늘어나면 에너지 사용량은 증가한다.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는 지금까지 그러해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상식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이겁니다. 여기는 건물을 신축으로 들어와서 다 등이 다 LED 전등 쓰고 계시네요. 우리 대중 강의에서 제가 꼭 말씀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근처에 있는 전파상에 꼬불꼬불하게 생긴 옛날에 사용하던 백열 전구가 있으면 한 박스 사놓으세요. 예. 전 세계에 그게 생산 판매가 금지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예. 잘 갖고 계시면 우리 손자때 정도에서는 KBS 진품 명품에 나가실 수 있어요. 왜? 생산이 안 돼요 지금. 예, 금지됐어요. 왜? 효율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우리 과거에 그런 기억 혹시 있으세요? 아이스박스에 안에 따뜻하라고 토스트 같은 거 넣어 놓으면 전구를 껴놨습니다. 왜? 빛으로 나오는 에너지보다 열로 나오는 에너지가 더 많아요. 과거에 우리가 백촉이라고 불렸던 100와트짜리 전구요. 그거 정도 밝기면 지금 요 앞에 마트 가시면 몇천 원만 주면 10분의 1 전기 쓰고 훨씬 밝은 전구 살 수 있습니다. 효율이 좋아진 거죠. 과학기술이 좋아진 겁니다. 한 등을 끌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등을 바꾸면 당연히 전기 사용량이 줄어듭니다. 비슷한 얘기 있습니다. 에어컨. 집에 혹시 오늘 돌아가셔서 집에 에어컨이 20년이 넘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예. 20년이 넘은 에어컨을 쓰고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당장 새 걸로 바꾸세요. 예. 왜? 20년 동안 에어컨 기술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1등급 에어컨 요즘 사면은 정부에서 지원금도 나오거든요. 네, 최대 30만 원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더위에 에어컨을 킬까 끌까 이 고민을 좀 덜 하셔도 됩니다. 비슷한 거 에어컨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다 비슷한 겁니다. 즉 우리가 석기 시대로 돌아가고 조선 시대로 돌아가서 전기를 적게 쓰자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바꿈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 똑같은 효용을 얻으면서도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라마다 1인당 에너지 수요량이 이게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그래프입니다. 30년 동안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은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약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옛날만큼 다 쓰는데도 전기를 적게 쓰는 거죠. 이 위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이런 신규 수요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은요 같은 연도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파란색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에너지 사용량이 올라갔죠. 거기에 다시 AI 데이터 센터를 얹으려니 이제 힘든 거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기존의 석탄, 가스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기본적인 거는 한 개입니다.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는 겁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저희가 몇 년 전에 중고등학생 대상 기후위기 말하기 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상을 받은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집이 이사를 가려고 짐을 정리했는데 집에 텀블러가 몇 개 있는지 세어봤더니 50개가 나오더래요. 왜? 행사만 가면 텀블러를 하나씩 주잖아요. 집에 혹시 에코백이라고 천으로 된
가방 혹시 나중에 집에 가서 세어보세요. 몇 개 있는지. 저희 집에도 한 20개 있어요. 예. 환경을 지키려고 텀블러를 쓰고 에코백을 쓰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기본은 텀블러나 에코백을 쓴다고 좋은 게 아니라 물건을 아끼는 게 기본이 되고 거기에 텀블러나 에코백을 써야 되는 거죠. 보통 통계에 나오면 그렇습니다. 텀블러는 대충 한 1000번은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종이컵보다 친환경적인 거죠. 왜? 쟤는 쇠를 녹여갖고 만든 거잖아요. 예. 한 3년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근데 집에 50개가 있다는 거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흔히 잊고 있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환경을 지킬 것인가의 기본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부터 돼야 되고,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이유는 산업계에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줄일 건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독일, 영국, 이탈리아, 심지어 중국까지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전력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독일은 이제 50%를 넘겼습니다. 유럽 전체가 한 40% 정도 되고요. 중국이 최근에 30%를 넘겼습니다. 우리 중국 한동안 미세먼지 많다고 욕 엄청 했죠. 지금도 중국은 석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전력 중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중국이 30% 넘어갔습니다. 한국은 몇 프로냐? 이제 겨우 10% 수준. 저는 앞으로 한 10년만 있으면요, 중국 미세먼지 얘기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중국은 한다면 하는 나라기도 합니다. 거기는 국가가 그냥 계획하면 가는 거잖아요. 예. 반면 한국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굉장히 속도가 늦게 진행됐던 나라인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태양광은 밤에 못하지 않냐? 그렇죠. 아무리 좋은 태양광 판넬이 있어도 밤에는 전기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풍력 발전기가 있어도 바람이 안 불면 생산을 못해요. 하지만 그걸 적절하게 섞으면 바람은 대한민국 같은 면적 좁은 국토라도 어느 한 군데인가는 바람이 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낮 시간에 많은 태양광을 써서 전기를 이제 생산하면은 그 중에 일부를 저장해 놓고 있으면 또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전체 전력 중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10%밖에 안 됩니다만은 요즘 낮 시간 가장 햇볕 좋을 때 기준으로 하면은 전체 전력 소비 중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2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변화들이 마구마구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한 10년 전만 해도 재생에너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은 10년 전이면은 이쯤이잖아요. 아직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될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솔직히 별로 그 얘기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바뀌었고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유럽이나 다른 나라 놀러 가실 때 길에 지나가다가 태양광 판넬이나 풍력 발전기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처음엔 한두 개 셉니다. 근데 어느 정도가 지나면 셀 수가 없어요. 동네마다 다 있고 집집마다 다 있고 근처에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게 이미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면 온실가스가 정말로 그에 따라 줄고 있느냐? 아까 전 세계는 계속 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주요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하면은 줄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 말씀드려볼게요. 영국이 30년 전에 800메가톤 정도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었는데 지금 한 400메가톤 정도로 절반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2050년도까지 제로로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엔에서 얘기했었던 2050년도 탄소 중립이라는 게 정말 가능한 거냐? 그걸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럼 영국만 잘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 전체로 놓고 보면 유럽 전체가 5천 메가톤이었는데 보시면은 2022년도에 3천 메가톤 약간 넘게 돼 있습니다. 계속 줄고 있는 거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그렇게 석유 많이 채굴하고 한다는 나라도 보시면 2010년대 정도까지는 계속 증가했다가 2010년 이후부터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다시 트럼프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거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같은 시간 동안에 그동안 계속 증가했고요. IMF 때를 제외하고는 코로나19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것이 약간 감소하는 추세로 이제서야 좀 반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은 일이다.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재생에너지를 바꿔서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 기후변화 협약 회의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 녹색으로 있는 게 지금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두색으로 있는 게 이 재생에너지가 투자됨에 따라서 전력망이나 또는 그 태양광 같은 거 이제 저장하는 장치에 투자하는 거고요. 보라색으로 있는 게 뭐냐? 에너지 효율에 투자하는 비용입니다. 보시면 이 주황색으로 있는 게 화석 연료에 투자하는 비용이거든요. 전 세계로 놓고 봐도 화석 연료에 투자하는 비용은 계속 줄고 있고 반면 재생에너지나 관련 망 또는 효율에 투자하는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종종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핵발전은요? 예, 핵발전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 비중은 여기 노란색입니다. 재생에너지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양. 이렇게 지금 점점 투자액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하나씩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는 지금까지 투자했던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는 핵발전에 투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어쨌든 한정된 자원, 한정된 예산, 인력을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태양광의 가장 좋은 점은요, 거의 어디나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만 보이면. 저희 집에는 한동안 집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 사업이 있을 때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책상 크기만한 거 두 사이즈의 태양광이 2개 저희 집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낮 시간에 오늘처럼 이제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는 집에 아무도 없거나 이러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아예 안 나와요. 뭐 냉장고 돌리는 정도 이런 건 충분히 다 하고요. 뭐 약간 더 쓰는 것도 충분히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대도시 한가운데 아파트에서도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태양광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시면 논란이 되고 있는 데들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산을 깔아 뭉개고 거기다 태양광을 놓거나 갯벌 매립지 같은 데다 태양광을 해서 논란이 되는 거죠. 사실 태양광은 이런 데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고속도로 지나가시다 보면 이런 데 많이 보이죠? 안 쓰는 땅. 최근에 주차장에 태양광 한 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런 데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다고 보는데요. 요거는 서울의 노원구에 있는 동부 간선도로입니다. 고속도로처럼 차가 그냥 쌩 지나다니는 데인데 원래 이 동부 간선도로 옆에 이렇게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소음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음을 잡으려고 이제 방음 터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다가 태양광 판넬을 얹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언론 같은 데 보면은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려면은 서울 면적의 몇 배 면적이 필요하다 어쩌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계산상으로 하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서울 땅을 그대로 쓰면서도 이렇게 태양광 판넬을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붕 같은 데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것도 서울인데요. 여기 철도가 지나갑니다. 근데 철도 지나가니까 옆에 있는 집들이 시끄럽겠죠.
그래서 철도변 인근에 태양광을 놓을 수 있도록 철도공사에 협조를 구한 거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생산하는 전기는 이 인근 아파트 지역에 이제 공동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경비를 가지고 이렇게 지역의 상생 사업으로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태양광을 많이 해서 안보에 우리 식량 안보, 먹거리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농지에 태양광을 요즘 놓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농지가 완전히 훼손된다면 문제겠습니다만은 사실은 태양광이 설치되더라도 그 밑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출은 한 20% 정도 줄어들기는 해요. 하지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활용하면 된다는 거고, 요 데이터는 굉장히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나라별로 골프장 면적이 많은 나라 상위 10개국을 끄는 다음에 그 골프장 면적하고 태양광의 면적을 비교해 본 거예요. 한국은 여기 있죠. 한국에 골프장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있는 태양광 정도가 다 합치면은 그거 면적보다 약간 작거나 뭐 비슷한 정도다. 따라서 국토 면적 전체로만 본다면 골프장은 골프장 말고는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보여드린 건 건물의 지붕이라든가 또는 뭐 도로의 옆에 있는 둔덕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다 합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면적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자료입니다. 자, 최근에 있는 몇 가지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쟁점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계속 이 재생에너지 문제를 고민하고 전기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 제 입장에서는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는 건 쉬워요. 지금이라도 시장에 가서 태양광 판넬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살 수 있어요. 예. 그러면 태양광 발전을 크게 하고 싶다. 그럼 내가 땅만 있으면 뭐 물론 이게 인허가는 다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 땅에다 그냥 쭉쭉쭉쭉 깔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지붕이 태양광이나 이런 거는 그냥 하루면 다 설치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안 될까? 사실은 세부적인 여러 가지 쟁점들이 그 안에 좀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나오는 이제 전력망과 관련한 쟁점입니다. 이게 태양광이 갖고 있는 특성인데요. 여기 보시면 오리 한 마리가 보이죠? 예. 영어로 더 커브라 그럽니다. 오리목. 이게 뭔 뜻이냐? 태양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 시간에만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 태양광은 어떻게 설치하냐면은 별도의 발전기를 갖고 있는 발전소 형식으로 설치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집에 쓰는 전기를 먼저 상쇄하고 그 다음에 남는 전기를 파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전기 회사에 태양광 전기를 파는 것보다 우리 집에 원래 들어오는 전기 요금이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비싼 것부터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한전에다 파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건 전 세계가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 많으면 많을수록 햇볕이 좋은 낮 시간에 요 그래프는 뭐냐? 전력의 수요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전기가 부족하니 오후 2시에서 3시 무렵에는 에어컨을 끄세요. 온도를 낮추세요. 이런 게 한동안 광고에 많이 나왔죠. 왜? 그때가 전기를 하루 중에 제일 많이 쓸 때였거든요. 왜? 에어컨이 전부 다 켜지니까요. 그런데 태양광이 많아지면서 뭐가 달라졌느냐? 오후 2시에서 3시는 햇볕이 정말 좋을 때예요. 예, 태양광 발전이 너무 전력 생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뿔룩했던 그래프가 가운데가 움푹 패여서 전력 피크가 저녁 6시에서 7시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올이 못 갔더라 해서 이제 더 커브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야, 태양광을 해놓으면 밤에도 써야 되는데 밤에도 쓰려면요 태양광이 정말 많을 때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전기의 양이 정말 많기 때문에 낮 시간에 전기를 쓰는 거는 웬만한 집에 태양광 지붕을 완전히 덮지 않으면 그것만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쓰는 전기가 훨씬 많거든요. 저희 집만 해도 아까 태양광 파넬 두
두 개 있다 그랬잖아요. 저희 집에 아들이 게임을 하면 전기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태양광 판넬을 쓰고 있더라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이제 그런 면들에서는 이제는 뭐가 중요해지느냐? 과거에는 낮 시간에 전기를 아끼세요라고 했는데 이제는 저녁 6시에서 7시 해가 질 무렵에 전기 피크가 생기니 이때 전기를 많이 생산해서 이때 공급하는 형태가 이제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이때 여러 가지 배터리 같은 것들을 충전해 놨다가 이제 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하고 달라진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기 요금을 점점 실시간 요금제를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밤에는 전기를 안 쓰잖아요. 그래서 큰 공장 같은 데는 지금도 밤에는 전기 요금이 싸요. 그런데 집에 쓰는 전기는 그런 게 없죠. 낮에 쓰나 밤에 쓰나 다 전기 요금이 동일하잖아요. 전기 수요를 계속 줄이기 위해서 시간대별로 전기 요금의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걸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루 중에 제일 전기 요금이 비쌀 땐 요때겠죠. 반면 태양광 발전이 정말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낮 시간 12시 무렵에는 전기 요금이 공짜가 됩니다. 전기가 넘쳐나니까요. 심지어 몇몇 나라에서는 전기 요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전기가 남아 도니까 전기를 갖고 가고 내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전기 갖고 가면 내가 돈 줄게. 이런 일까지 생길 정도로 과거의 상식들이 이 태양광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10분만 쉬었다가 또 저기 뒤에 뭐가 또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한 10분 지금 11시 9분이니까 20분에 딱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기도 했고 또 진도를 좀 나가야 돼서 드시면서 뭐 얘기 들으셔도 되니까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 혹시 있으시면은 들어오시고 그래서 이제 태양광과 관련해서 최근에 있는 문제 한 가지 설명드렸고요. 풍력과 관련해서 특히 이쪽 우리 저기 호남 지역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한 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풍력인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태양광도 늘고 풍력도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돈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들어오고 있는 풍력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르웨이 에키노르, 덴마크 오스테드, 뭐 프랑스 토탈, 뭐 등등등등, 뭐 독일, 싱가포르, 심지어 태국 같은 나라들까지 대한민국에 와서 풍력 사업을 하겠다고 다 지금 깃발을 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특히 이쪽에 유럽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미 풍력 발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이제 시작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기술도 해외가 더 앞서고 있고 돈도 외국이 훨씬 더 많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이렇게 해상 풍력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해외 자본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태양광 풍력이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에너지, 누가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누가 소유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씩 문제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그냥 단순하게 태양광이 많아진다, 풍력이 많아진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단계가 들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나라들마다의 발전량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건 에너지고요. 발전량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대한민국의 발전량은 최근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2000년도에 발전량을 100이라고 나왔을 때 G7 국가하고 대한민국을 비교해 본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거의 뭐 거기서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이제 한국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거고, 따라서 전력 수요를 어떻게 적절하게 잡고 효율을 높이는 것들이 함께 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최근 가장 큰 이슈 중에 한 개는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근데 이거 앞으로 AI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전기 소비가 늘어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언론들이나 지금 현재 얘기되는 것에서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AI 좀 쓰세요? 보통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뭐 아니면 플렉스비티, 뭐 등등등등 있죠.
쓰시는 AI 중에서 국산이 있나요? 다 미국산이죠. 예. 미국의 전력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글에다가 이게 뭐야라고 물어보면 내가 치는 건 대한민국이지만 그게 미국까지 날아가서 미국 서버에서 돌아가지고 결과가 한국으로 다시 날아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정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거죠. 한국도 그만큼 늘어날 거냐? 아직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사실은 미국이 늘어난다 그래서 한국이 늘어난다고 보는 거는 1대1로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최근에 중국에서 딥시크라는 애가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충격이었는데 우리 제일 1등 하고 있는 챗 GPT 같은 경우는 엄청난 서버에 전기 엄청 잡아먹고 그렇게 해서 결과를 내주고 있는데 그거의 10분의 1의 에너지, 10분의 1의 규모를 가지고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뭐냐? AI 기술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고 새로운 기술을 썼을 때는 더 작은 에너지, 더 효율 좋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점점 AI로 인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건 맞지만 이게 어느 정도나 전력 수요가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도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것 때문에 이걸 또 빌미로 해서 막 발전소 짓자, 막 송전망 짓자, 막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환경이나 기후를 생각한다면 최대한 적게 짓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최근에 중요한 쟁점 중에 한 개는 이상하게 이 AI도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요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지금 뭐 메일 쓰고 네이버에 메일 쓰고 다음에 메일 쓰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하면 데이터 센터라는 게 필요합니다. 서버가 있는 거죠. 그렇게 있는 데이터 센터 중에 73%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이게 참 대한민국의 특이한 상황인데요. 심지어 IT 쪽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에 있는 서버 내가 빌려가지고 홈페이지 만들 수도 있고요. 서버가 꼭 내 옆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서버는 전기선하고 인터넷선만 연결돼 있으면 전 세계 어디나 접속해서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특이하게도 이 데이터 센터가 모두 다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는 거죠. 근데 서울 수도권의 전기는 지금 발전소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땅덩어리는 좁은데 여기에 발전소를 짓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옆에서 끌어당겨다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송전선로가 없어서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동해안에 있는 동해에 우리가 석탄 발전소, 핵 발전소 이렇게 해서 동해안 쪽에 엄청나게 발전소를 신규로 지었습니다. 강원도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써서 저기다 발전소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예, 서울에 전기가 필요해서 저기다 지은 다음에 송전소 쭉 땡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밀양 송전탑 싸움 이후로 그렇게 요즘 못합니다. 전국에 송전탑 반대 운동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우리 집 근처에 송전탑 들어오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그냥 사람 적게 사는 동네에다가 발전소 많이 지으면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발전소를 지어도 전기를 송전 못해서 보시면은 기사에 보면은 송전 제약, 전기를 보내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더라. 발전소 입장에서는 전기를 생산해서 팔아야 돈이 들어오는데 전기를 못 파니까 수익이 없는 거죠. 이거 저기 발전소 짓는다고 돈도 빌리고 돈도 많이 들고 했기 때문에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 기사에서는 아예 도산될 위험까지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전기는 옛날처럼 어디 인구 적은 데다 많이 지어놓고 땡겨오는 것이 아니라 분산형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기에서도 지산지소가 필요하다. 분산형 에너지가 필요하다. 서울에 전기를 많이 쓰면 서울에 뭐 태양광을 넣든 뭘 넣든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용인의 반도체 단지 같은 경우도 용인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용인도 수도권이니까요. 그러니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짓지 말고
전기가 넉넉하게 있는 호남권으로 내려와라. 이런 얘기가 최근에 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패러다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 태양광과 풍력은 굉장히 넓은 면적에 설치할 수 있고, 특히 태양광은 도시 한가운데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하고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여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용인 반도체 문제 조금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용인에 반도체 단지를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하고 SK가 하고 있고요. 규모가 굉장히 커요. 어느 정도로 크냐?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의 양이 2050년도까지 약 10kW 정도의 전기를 쓴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핵발전소 한 기가 1기가와트거든요. 우리 영광에 있는 핵발전소 6개 다 합쳐도 10기가가 안 됩니다. 예. 핵발전소 10개가 필요한 정도 규모를 저 산업단지 한 군데서 쓰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 현재 수도권 전체가 쓰는 전력 수요가 40기가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경기도에 공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중에 4분의 1 정도, 경기도 수도권 전체 쓰는 전기 양의 4분의 1을 저 한 군데서 쓰는 겁니다. 저기다 짓는 거는 이유는 한 개겠죠.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사람을 못 구한다. 뭐 이런 이유들을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그래 좋다. 그러면 서울에 사람이 많으니까 저기 공장을 짓는다 치자. 그러면 반도체 공장이 돌아가려면 전기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한데 그거 어떻게 공급할래? 지금 당장 문제가 지금 생겨 있습니다. 물은 공급하려고 옆에서 댐을 짓고 있고요.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 전기는 공급해야 되니까 이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1단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안에다가 가스 화력 발전소 6개를 세우겠습니다. 그는 지어야 이제 전기 공급이 되는 거죠. 2단계 동쪽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나 핵 발전소로부터 송전선로를 연결하겠습니다. 3단계 그래도 전기가 부족한 거예요. 호남 지역에 재생에너지가 많이 있으니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진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렇게 하면은 저로 인한 여러 가지 또 논란들, 환경 파괴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왜? 갑자기 없던 LNG 발전소가 생기고 송전솔로가 지나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반도체 업체에는 아리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100%를 해야지 내가 그 제품을 공급받겠다는 거죠.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만들어도 그 반도체를 만들 때 쓰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100%된 것만 받겠다라고 애플이니 저기 엔비디아니 이런 데가 다 이미 선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저기다가 LNG 발전소 짓고 석탄 전기 쓰고 이러면 안 맞잖아요. 예. 이게 과연 적절한 계획인 거냐라는 비판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인구 분산, 지역 소멸 이런 것까지를 고려했을 때도 사실은 수도권에 저렇게 큰 공장을 짓는 게 맞는 거냐라는 얘기들이 다 같이 맞물려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 문제는 단순하게 이 태양광 풍력을 짓는 것을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를 어떻게 다시 설계에 들어가야 될 것이냐라는 얘기로까지 확대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건 지나가는 걸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커브 우리 오리 목처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갈 때 전기가 이제 많이 필요한 거죠. 그때 발전소를 많이 켜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쓰고 있는 여러 군데 발전소들은 그렇게 빠르게 출력을 높였다 낮췄다 하는 게 힘들어요. 대표적으로 석탄, 우리 과거에 연탄 아궁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불을 펴놓으면은 하루 종일 무릇하게 가는 거는 연탄이 굉장히 잘해요. 근데 갑자기 방을 데우거나 또는 갑자기 식혔다 올렸거나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예, 거기 있는 아궁이에 있는 조그마한 구멍 갖고 조금 할 뿐인 거죠. 석탄 화력 발전소 비슷합니다. 예, 물을 갑자기 끓였다가 갑자기 식혔다가 이렇게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나 핵 발전소처럼 규모가 큰 전통적인 발전소는 완전히 출력을 멈췄다가 최대 출력까지 가는데 48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틀이 걸려요. 그럼 아까 얘기처럼 6시부터 7시 그 순간 동안 확 올라가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이제 양수 발전소나 배터리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양수 발전소는 우리 호남 지역에도 우리 저기 곡성하고 구례 뭐 이런 데 지금 지으려고 열심히 좀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짓는 과정에 여러 가지 환경 파괴 논란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해외에서도 양수 발전소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고 배터리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배터리를 하냐? 그럼 또 배터리를 많이 사야 되는 거냐?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기차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전기차가 있으시면 전기차만한 보조 배터리를 하나 사신 겁니다. 예. 예. 그 혹시 차에 요즘 나오는 전기차 보면은 아예 220V 플러그도 있어요. 그래서 캠핑 가실 때 여기 연결하면은 전기장판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광고하잖아요. 예, 그 정도의 큰 배터리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낮 시간에 아까 태양광이 햇볕을 잘 받아서 전기 생산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를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만 쓰지 낮 시간에 그야말로 주차장에 세워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플러그를 껴 놓으면 낮 시간에 충전해 놨다가 아까 6시에서 7시 그 사이에 전기를 내가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V2G라 그럽니다. Vehicle to Grid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전기차를 전선을 연결해 놓고 있다가 재생에너지가 풍부할 때는 충전했다가 내가 필요하면 전기를 파는 방식으로 하면은 이것만 모아도 전국의 전기차 보급이 많이 늘어나면은 굉장히 규모가 큰 형태의 배터리 시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전에서 지금까지 전기를 사서 썼는데 필요하면 내가 전기를 팔 수도 있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실험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하고 김포에서 지금 테스트 중이고 아마 몇 년 내로 조만간 나올 겁니다. 이러는 변화들이 쭉쭉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그만 사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선한 의지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지구를 지키려고. 뭐 누구는 요즘 CF 보면 고음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빠는 지구를 지켜요. 뭐 이런 CF도 나오잖아요. 선한 의지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에는 이게 굉장히 나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석탄을 안 쓰면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은 자기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거죠. 지구를 지킨다는데 그건 다 얘기하면 동의해요. 근데 내 일자리가 사라지면 난 회사에서 잘리면 당장 근무할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에 지금 전국에 한 60개 가까운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당장 올해 말부터 하나씩 폐쇄되기 시작해요. 현재 지금 이재명 정부 계획대로면은 2040년도까지 60개가 모두 다 폐쇄될 예정입니다. 그럼 그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겠죠. 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소위 기후에서 얘기하는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전환은 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은 최소화해야 된다. 이게 앞으로 기후 문제 대응에서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까 제가 전기차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타고 있는 모든 전기차를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전국의 주유소가 다 사라질 겁니다. 기름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럼 이제 그 사람들도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겠죠. 두 번째, 전기차로 바꾸면요 부품이 3분의 1 정도 줄어듭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내연차의 부품 중에 대부분은 엔진과 관련한 부품이에요. 근데 엔진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배터리 밑에 깔고 위에다 모터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한 자동차를 제작하는 곳에 일자리가 사라지겠죠. 또 하나는 우리 동네에 있는 카센터가 또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차 갖고 계시면은 카센터를 가는 경우는 엔진 오일을 갈거나 엔진에 뭐 벨트를 교환하거나 이런 거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사시면 타이어 말고는 바꿀 게 없어요. 그냥 쭉 가는 겁니다. 뭐 중간에 배터리 교환 이런 거 아예 할 필요 없이 쭉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전부 달라지는 거죠. 가스 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금 그 가스 보일러 바꾸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고효율 보일러 바꾸면 지원금 나오거든요. 유럽은 올해부터 나라마다 다릅니다만 프랑스 대표적으로 신축 건물에 석유나 가스, 석탄 난방 금지가 시행됐습니다. 왜? 앞으로 우리 그런 걸 쓰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집에 난방을 석유나 가스로 하면 안 돼요. 그럼 뭘로 하느냐? 전기로 하는 겁니다. 왜? 전기는 다 재생에너지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유럽 전체가 난방, 냉방뿐만 아니라 난방을 다 전기로 바꾸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보일러점들이 다 사라질 겁니다. 물론 뭐 전기 보일러로 바꾸겠죠. 하지만 기술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생활의 주변의 많은 것들이 탄소 중립,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전환과 함께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거냐. 당장에 지금 석탄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 사실 정규직들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석탄 화력 발전소의 대부분은 공기업이에요. 공기업 직원이 사실은 이렇게 해고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왜냐하면 공기업이 계속 전기 생산하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로 넘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환경 단체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정부가 계획을 세워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특히 이쪽 전남 지역에 굉장히 뭐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이익을 공유하는 햇볕연금, 뭐 바람연금, 뭐 이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죠? 단순하게 그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생산한 것이니 그거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자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의 기본 생각은 이런 겁니다. 햇볕이나 바람은 누구 특정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들을 지역 주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발전 사업에 출자를 하거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면 이거를 지역 주민 참여로 인정해서 약간 더 이제 가격을 쳐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뭐 약간 우려스럽거나 문제가 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냥 내가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것들을 넘어서 지역에서 돈을 모아서 태양광 판넬을 설치한다거나 또는 이것을 지역사회의 그 이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까지 최근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통 모범 사례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여기 있는 이제 그 햇빛 두레 발전소라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 한 3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면 그 협동조합이 동네에 안 쓰는 공터나 마을 해관 지붕 같은 데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설치한 태양광 판넬에서 나오는 수익금들을 그 마을의 공동기금 또는 마을의 사람들이 서로 이제 나눠 갖는 형태로 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점점 이렇게 이제 개념들이 이제 확대되어 가고 있어서 과거에는 공기업이 중심이 되는 형태의 어떤 공공재생에너지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마을 주민 주도의 것으로도 굉장히 확대가 돼 가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채워가야 될 목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실은 전기라는 것은 지금 현대사회를 살면서는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죠. 사실 70년대까지만 해도 전기는 기본적으로 사치제로 포함이 돼 있어서 이걸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막 과하게 세금도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전기를 다 쓰고 있고 전기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전기의 공익적인 측면들을 더 많이 좀 생각해야 되느냐. 전통적인 측면에서는 이랬습니다.
전기 공급을 안정적으로 한다거나 예를 들면 농어촌 지역에 전기가 안 들어가면 전기를 연결해 주기도 했고요. 또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국산화할 것이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지는 에너지 복지, 저소득층에게 이제 싸게 전기를 공급해 준다거나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게 전통적으로 전력 산업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이건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는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들어오고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사실은 새로운 의미의 공공성들이 많아진 거죠. 당연히 기후 문제나 생태 문제들도 생각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의로운 전환, 일자리 전환과 관련해서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익 공유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설명 안 드린 에너지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발전소나 송전탑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과 분란과 싸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실 지역 주민들에게 그걸 발전소를 지을지 안 지을지를 먼저 고민하고 논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북 장수에 송전탑 대책위에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한번 다녀왔습니다. 저도 계획을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광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수로 해서 진천으로 해서 위로 쭉 올라가는 송전솔로 계획이 지금 있어요. 네. 근데 지역 주민들은 그 계획이 짜여진 지가 계획서상으로 몇 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알게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지역 대책위를 만들어서 싸우고 계신 중이신데 뭐 그런 게 대표적인 거죠. 왜 굳이 장수를 지나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전에서 한 번도 설명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정부의 계획인 거죠. 계획상으로 쭉 보게 되면은 장수 위에 무주하고 영동이 있는데 영동에 새로 양수발 발전소를 지금 짓고 있어요. 거기에 연결하려고 선을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영동에 연결하려고 장수를 지나가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생긴 겁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들, 즉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부분들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태양광은 친환경적인가요? 예,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석탄이나 가스처럼 온실가스를 내뿜지 않고요. 석탄 발전소 태우면은 옆에 재 같은 게 막 날리거든요. 그런 것도 없어요. 하지만 모든 태양광 발전소가 친환경적인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그건 경우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답합니다. 태양광 판넬을 산을 진짜 완전히 까내고 짓는 것이라면 그걸 보고 친환경이라고 부를 수 없겠죠. 예. 아니면 갯벌을 매립해서 짓는다면 그것도 친환경이라고 보기 힘들 겁니다. 어느 장소에 설치되는지에 따라서 다를 거고요. 또 그걸 짓는 게 동네 사람 아무도 거기 짓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짓고 수익은 다 들고 간다면은 좋아할 주민들 아무도 없어요. 예. 어떤 과정으로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운영할지도 이제는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야 되는 필요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아마 얘기해 주실 거고 언론에도 이미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지켜야 될 가치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의 가치, 특히 지역 공동체와 재생에너지가 어떻게 같이 융합할 것인가라는 측면들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뒷부분은 뭐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파일을 드렸으니 필요하시면 좀 공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참 다양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사실 전 한 개라고 봅니다. 지금이 평온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날씨가 평온하지 않고요.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농담처럼. 지금이 가장 시원한 때다. 예. 왜냐하면 점점 더워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그 얘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좌절하거나 아니면은 어차피 안 되라고 해서 비관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안 좋은 쪽으로만 흘러갈 겁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바꾸기 위한 희망,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당황하지 않고 저는 기후위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직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정의로운 전환의 가치들, 이건 좀 그냥 폭넓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하게 노동자들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렸네요. 우리가 겨울철에도 채소를 잘 먹고 있죠? 요즘 딸기는 겨울이 제철이랍니다.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옛날 동화에 보면은 겨울철에 우리 엄마가 아픈데 딸기 하나 먹고 싶은 게 소원이어서 가가지고 막 구해오고 막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잖아요. 그 딸기 어떻게 키울까요? 비닐하우스에서 기름 떼서 키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기후위기 시대에 안 맞아요. 그럼 그것도 결국은 작물의 형태를 바꾸든가 아니면 재생에너지나 다른 형식으로 바꿔야겠죠. 태양열로 한다거나 다른 걸로 바꿔야겠죠. 농업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들에서는 어떻게 정의로운 전환을 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포괄적인 논의들이 이제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냥 단순하게 태양광 늘리고 재생에너지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늘리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에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걸로 제 얘기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그래도 짧게라도 몇 분 받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태양광의 인체 영향 없습니까? 예,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흔히 전자파 얘기를 많이 하죠. 전자파는요, 가까이 있으면 더 세게 인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전자파를 많이 인체에 영향 주는 거는 헤어 드라이기입니다. 머리 위에 있잖아요. 예. 또는 안마기입니다. 여기 눌러주고 있잖아요. 뒤에서 모터가. 근데 태양광 판넬은 전자파 나옵니다. 하지만 태양광 판넬 바로 옆에 붙어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희 집도 사실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1m, 2m만 떨어져도 전자파가 사실 거의 측정이 안 될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얘기가 나온 김에 뭐 중금속, 한때 그 얘기 많이 나왔죠. 국내 시판되고 있는 태양광 판넬 중에 중금속 포함된 태양광 판넬은 없습니다. 미국에 일부 시판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국내에 수입된 적이 없고요. 전선이 있기 때문에 납땜을 합니다. 예. 근데 최근에 그것도 이제 납을 못 쓰게 하고는 있어요. 그만큼의 납이 있긴 해요. 그거는 뭐 대부분의 가전 제품에도 일부 있는 것도 있고 아예 요즘 납을 못 쓰게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빛 반사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가서 보시면 많이 느끼실 겁니다. 실제 그 통계로 보면은 벽돌벽 정도의 반사율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태양광이라는 게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좋은 태양광 판넬일수록 반사를 하면 안 됩니다. 반사한다는 건 빛이 절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리 같은 것도 일부러 저반사 유리 좋은 걸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반사가 문제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 보는 물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낯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좀 보시고 근처에 또 가서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좀 설명드립니다. 질문 또 있으신지요? 네. 예. 보통 우리가 태양광 판넬은 20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20년이 됐다 그래서 망가지는 건 아니고요. 효율이 과거에 100%가 나왔다면 그게 한 80% 정도로 떨어지는 때가 한 20년입니다. 20년보다 더 쓸 수는 있고요. 다만 태양광 판넬하고 연결하는 인버터라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걔는 태양광 판넬보다 수명이 좀 더 짧습니다.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보통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고 판넬은 보통 20년 얘기합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지요? 네. 네네. 네네. 뭐 정부에서는 이제 해수 담수화로 이야기를 하고, 네네. 그래가지고 뭐 그쪽 시에서는 새로 지어서 뭘 하겠다는 지하댐 얘기 나오죠, 있죠. 예. 생각하시는 이제 더 효과적인 그런 방법.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가뭄이라는 게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지역이 그렇죠. 예. 어떤 게 더 효과적인 그 방법으로?
해수 담수화는 지금 부산 기장에 가면 해수 담수화 시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바로 옆에 고리 핵발전소가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걸 가동하는 걸 반대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닷물을 이렇게 담수로 만드는 건 하고 있지 않고요. 그냥 있는 다른 용수를 해서 이제 산업용으로만 용수를 쓰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비쌉니다. 예, 왜냐하면 전기로 그걸 다 정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지하 댐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도암댐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저게 지금 벌써 한 20년째 지금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 물을 방류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지금 있는 계획들을 조금 더 사실 몇 년만 빠르게 했다면 요번 같은 문제가 안 생기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남쪽은 비가 엄청 왔잖아요. 그래서 막 홍수나고 여기 난리가 났는데 저기는 비가 전혀 안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기후 변화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어디는 진짜 홍수가 나고, 어디는 가뭄이 나고, 어디는 폭염인데, 어디는 또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저는 강릉이 그런 면에서는 준비가 많이 좀 늦었던 거 아니겠느냐, 그 얘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뒤에 계신 분, 네, 네. 예,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게요. 지금도 태양광 판넬에 있는 것 중에 95%는 다 재활용이 됩니다. 무게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97%, 98%가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태양광이 실제 솔라셀은 신용카드 한 장보다 얇아요. 그게 이만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혼자 서 있으면 펄럭거릴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시트지 붙이고 위에다 유리 붙이고 혼자 서 있어야 되니까 알루미늄 판넬을 씌운 거예요. 알루미늄 틀을 씌운 거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폐기한다 그러면 알루미늄은 저기 고물상에 보내고 유리도 고물상에 보내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버리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얇은 그 솔라셀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무게 기준으로 하면 전체 한 5%도 채 안 되는 건데 요거를 재활용하는 시설이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것도 지금은 일정 정도 재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큰 틀에서는 다 어느 정도 재활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워낙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얘기가 이제 제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폐기 자체가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이후에 또 저기 안내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앞으로 기후 문제, 에너지 문제 뉴스에 거의 매일 나옵니다. 관심을 갖고 한번 꼭 봐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뉴스에 나온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 뉴스도 많고 어떤 거는 막 그 기업에서 돌리는 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이 학교 이 이름이 이제 생태학교지 않습니까? 생태적 가치에 어느 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되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더 많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